작은 서점. 어디서 왔어? 티가 내게 던진 첫 질문이었다. 티는 내게 아주 많은 것들을 주었다. 독일 여권을 주었고 새집을 주었다. 도피의 기회를 주었고 수많은 질문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대만 작가 천스홍의 장편소설 귀신들의 땅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온갖 미신이 떠도는 대만의 한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돌아옵니다. 독일에서 귀향한 천씨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요. 소설은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한 인물이 감춰온 가족사와 또 대만의 시대상을 풀어냅니다. 이어질 이야기는 잠시 뒤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경제 콘서트의 저자로 유명한 팀 하포드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입니다. 윌마에서 나왔는데요. 질서와 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작은 서점의 영원한 직원인 장강명 작가가 적극 추천했다고 하죠.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오늘은 다산북스 김보람 편집자, 한겨레 출판의 김준섭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뵙는 건데 오늘 다룰 책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좋은 책이라고 약간 1년 중 가장 올해 들어 가장 최고의 책을 오늘 준비해왔다고 아까 막 스튜디오 맞아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이러시다가 갑자기 마이크 앞에 앉으면 한 달 만에 어떤 그 다시 또 그 중압감이 좀 느껴지나요? 네, 방송에. 긴장돼가지고. 그 참 절기라는 게 신기한 게 끝없이 정말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질 것 같더니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다닐만 하잖아요. 뭐 아직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바로 이런 시기에 읽으면 딱 좋은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두 분께서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한국이 아니라 대만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절기는 아닌데요. 그 대만에는 음력 7월을 귀신들의 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네. 이 기간에는 이사나 여행처럼 큰 이동도 되도록 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음력 7월 15일 중원절이 되면은 그 저승문이 활짝 열려서 죽은 이들이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날에는 집마다 이제 제사상을 풍성하게 차려서 떠도는 홍기들을 좀 위로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는 오늘이 8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13일인데요. 저희도 이미 그 귀신들의 달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셈이죠. 밤에 또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시니까 확 무서워지는데, 그러면 이 7월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귀신들의 달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타이완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요 시기는 좀 피해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어때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예. 요 시기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오히려. 그렇죠. 뭐 이렇게 네네. 이벤트가 있어요? 뭐 귀신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좋다는 얘기는 좀 여행 가격이 좀 싸지나요? 그렇죠. 약간 명절 같은 거여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네. 그 대만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7월이 그러니까 음력 뭐 7월이. 뭔가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문화적으로 좀 더 스토리텔링이 많은 달이라고 좀 보면 네네 그런 것 가기 같습니다. 좋은. 사실 좀 지금이 또 제일 더울 때기도 하고 맞습니다. 대만 맞아요. 네. 대만 타이완 다 가보셨? 저는 저도 안 아직 가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좀 그래도 가까운 곳이라 가기 좀 편한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책을 읽고 나면 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 중원절 귀신의 달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네, 오늘 소개할 책이 정확하게 중원절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7월을 귀월이라고도 하는데 귀월이요. 네, 귀신 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네, 귀신들의 땅이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한 몇 달, 한 2달, 3달 전에 이제 1938 타이완 여행기 양선치 소설가의 작품을 한번 다루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이건 좀 이렇게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와서 타이완 음식을 막 너무 이제 서울서 막 찾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겪었던 책인데 오늘은 뭐 먹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귀신 이야기. 예, 남양 특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류의 귀신 이야기인지 한번 좀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책인지 줄거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소설은 대만 중부의 작은 농촌 마을 용징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막내 아들 텐홍이라는 인물이 독일에서 동성 연인인 티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쇠락해가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 태농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5 누나랑 형, 부모님까지 어떤 천씨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 이야기가 장마다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고 하나의 큰 가족사를 완성해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마을을 떠도는 귀신 이야기들이 끼어들고요. 결국 이 소설은 한 가족이 각자 이제 감춰온 비밀들이 서서히 겹쳐지면서 이제 또 드러나는 일종의 합창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합창 같은 이야기다. 지금 벌써 주인공과 누나가 5이라 그러고 네. 부모님이 있고 형이 또 따로 있고 지금 네. 이 7남매 7남매. 네. 아, 입니다. 7남매. 아. 가족은 또 7남매인데 네. 또 그들이 다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요. 할머니도 나오고. 그러면 약간 이 소설을 조금 지혜롭게 읽는 방법은 이렇게 옆에 메모를 하면서 어떤 주인공은 누구랑 결혼을 했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일을 겪고 좀 메모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맞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네.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인물 관계들 한번 그리고 나니까 네. 좀 수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계절학기 뭐 하면서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을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무조건 누가 어떤 맞아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애칭 별명 다 적어놓으면서 맞아요.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한테 좀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고 하니 맞아요. 네, 인물들을 하나하나 좀 메모하면서 오늘 방송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작가는 천스홍이라는 작가인데요. 그 대만의 한 농가에서 9째로 태어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아들 하나로 딸 7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천스홍이었다고 해요. 네. 소설 속 배경인 용징이 바로 작가의 실제 고향이고요. 작가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네. 배우이기도 하고 통역가이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다고요? 네, 천스홍이요? 잠깐 단역 배우로 몇 편 출연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4년부터는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신들의 땅은 2019년에 대만에서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대만의 가장 큰 문학상인 금장상 문학도서 부문상과 금전상 연도 백만 대상을 모두 받은 작품이에요. 국내에는 2023년에 처음 소개되고 한국에서 대만 문학의 붐을 일으켰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천스홍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뭐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 대만의 타이완의 젊은 거장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고 좀 능력받는 작가인가 보죠. 네,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네. 작품도 그랬지만 네. 뭐 대만에서 영향력이나
작가로서 입지나 그런 게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또 단역 배우도 하셨다니까 한번 좀 인터넷 검색해서 그 네. 또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좀 확인을 해 보면 좋겠네요. 자, 어떤 소설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책의 내용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으로 한번 분위기 띄워볼까요? 네, 서영준님의 나란한 밤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OST로 나온 곡입니다. 네. 그 화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지만 그냥 같은 밤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이 소설의 어떤 내용과 지금 비슷한 어떤 느낌인 네, 거죠? 네, 비슷합니다. 화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했는데 그냥 같은 밤을 견디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OST 중에 서영준님의 나란한 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는 책 얘기해야 되는데 또 모자무사 OST가 나오니까 드라마 얘기를 지금 또 우리 살짝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서영주의 나란한 밤 듣고 왔습니다. 작은 서점 화요일을 책임지는 코너 편집자의 방 김보람 편집자, 김준섭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추천책이 오늘 천스홍의 귀신들의 땅입니다. 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앞서 가족사 사이사이에 마을을 떠도는 귀신 이야기가 끼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자도 장마다 계속 바뀌고 그래서 두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책 괜히 골랐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 막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맥락 잡기가 좀 어려웠다고. 근데 굉장히 나중에는 엄청난 몰입감으로 무릎을 치면서 야 역시 대작이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제가 앞에 너무 읽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듣는 청취자분들이 놀라서 안 읽으실까 봐 걱정되는데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요. 그 여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소설이에요. 네. 문장 자체가 되게 습하고 좀 감각적이거든요. 문장이 습하다는 표현은 또 뭘까요? 한번 계속 들어보죠. 약간 대만의 무더운 여름에 어떤 시골 마을 특유의 풀냄새 그리고 뭔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공기가 계속 약간 피부에 들러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 소설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소설의 귀신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어떤 일종의 장치라고 봤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신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성폭력이나 억울한 죽음처럼 마을이 어떤 정면으로 말하지 못한 일들이 형태를 바꿔서 계속 떠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침묵당한 것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시점이 계속 교차를 하니까 이 소설이 꼭 저는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 조각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출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했는데 이제 다 맞추고 나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딱 깨닫게 되는 소설이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를 페이지를 넘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각 장의 마지막마다 약간 떡밥을 던져놔요. 네네. 네, 그래서 도대체 뭐 예를 들면은 마지막 막내 딸을 뭐 이제 내 마누라가 죽였다. 뭐? 죽였다고? 하면서 다음 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에 큰 반전이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것 때문이라도 청취자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두 가지의 반전은 오늘 얘기 안 하시는 거죠? 하나만 얘기하려고. 이따가. 하나만 살짝 공개. 그러니까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목소리가 막 교차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 천신의 가족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종의 그 추리력도 좀 필요한,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책이군요. 맞아요. 아무튼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얘기인데, 편집자의 시선으로 우리 김준섭 편집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 사실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네. 어느 날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 엄마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누나 한 명이 어머니가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하니까 다른 누나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거의 말싸움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작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한 감독의 음식 남녀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대만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앉으면 늘 그렇게 애증이 오간다고요. 그 자리에서 이 소설도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이 소설도 그렇게 여러 명의 화자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다만 편집자로서 좀 더 재밌었던 건 이 산 사람이 말할 때는 전부 3인칭이고요. 그리고 귀신이 말할 때는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사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땐 다들 한 발짝 떨어진 시선으로 그려지다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는 자리에서 직접 말하게 되는 거죠. 살아서는 침묵하다가 죽어서야 말문이 트인다는 걸 왠지 이 천수홍 작가가 꼭 말하고 싶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대만, 홍콩, 중국의 어떤 이런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 밥상에서 이렇게 두런두런 많은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이 소설에서도 이 밥상 머리 서사가 네. 있다는 거. 네. 자, 그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정말 많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태농의 5 누나들이 각기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씩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이걸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연습을 왜 연습을 하고 5명이나 소개해야 되니까 네네. 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째는 수메이입니다. 수메이.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방직 공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남편이 하는 일마다 풀리지가 않아요. 네. 도박으로 돈 날리고 난초 화원을 차렸더니 막 지진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수메이만 평생 고생을 합니다.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야 하는 가장 큰 동기였다라는 문장이 소설에 나오는데요. 네. 남편이 죽는 걸 보기 위해 끝까지 사는 게 바로 수메이의 어떤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옛날 집에 남아서 이 주인공 태농을 맡는 사람도 수메이가 됩니다. 네. 첫째 누나 말씀하신 거죠. 누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둘째 가볼까요? 네. 네. 네, 둘째는 수리라는 인물인데요. 그 호적사무소 공무원입니다. 네. 평범하고 되게 조용하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데려온 민원인이랑 실랑이가 붙어요. 그리고 하필 그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갑자기 마녀 사냥을 당합니다. 네. 네. 일부러 색깔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스스로 색깔 없는 사람이 되는 인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셋째는 수칭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자매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타이페이에서 나오고 유명 앵커랑 결혼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침묵을 하는 인물입니다. 네. 넷째는 수제인데요. 비스킷 사업으로 거부가 된 왕씨 집안의 아들 샤오왕이랑 결혼을 해서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됩니다. 백악관이라 그러면 뭐 그냥 거기 애칭 별칭 같은 거예요? 네, 하얀 거대한 대저택을 말하고요. 네. 근데 원래 그 자리에는 5째의 몫이었는데 이 넷째 수제가 대신 차지하게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5째가 죽은 채 발견되고 나서부터 이 수제가 그냥 그 시간에 멈춰버린 채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운둔하며 사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 차오메이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았고 가장 아름다웠던 딸인데요. 네. 소설이 시작될 땐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소설 속 귀신 중 한 명으로 등장해서 자기 목소리를 말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딸들이 많고 주인공이 남자인 걸로 봐서는 우리 예전에 그 약간 남아선호 사상처럼 딸딸딸딸 낳다가 이제 아들 낳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아니 지금 아까 그 작가 소개도 그러셨잖아요. 네, 정확해요. 그 보면 참 대만의 문화가 우리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약간 역사적으로도 일본 통치를 오랫동안 맞아요, 받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그 국민당 일당 독점에서 막 계엄 네. 선포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그 치하에서 막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굉장히 또 빠른 시기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타이완이라는 맞아요. 나라가 성장을 하고 그런 어떤 이 현대사의 어떤 틀을 또 함께 엿볼 수 있는 소설인 거죠. 네,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텐홍과 주인공이죠. 네. 그 T의 관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첫 문장으로 읽어드렸는데 이 둘의 관계도 좀 짚어볼까요? 네. T는 그 태농의 애인입니다. 그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개와 함께 검은 첼로를 켜는 인물이에요. 이제 태농에게 독일 여권을 주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주면서
도피처를 주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어떤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T가 어떤 되게 극우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들면서 네. 둘의 관계가 아주 큰 파멸을 맞게 됩니다. 이게 또 대만 소설 읽으면서 이제 약간 좀 아셔야 될 게 퀴어 서사가 되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있죠. 그리고 네네. 이제 타이완이라는 나라가 동성혼이 합법화된 아시아의 최초로 합법화. 그래서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많이 거론이 돼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아무튼 이 주인공은 독일에서 이 T라는 사람과의 어떤 짧지만 그 뭔가 격정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사랑의 관계였는데 이제 파멸을 맞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아버지 얘기도 저 열심히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고 그쵸.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도 이제 들어볼까요? 네. 그 아버지 아사는 그 평생 말이 없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네. 그 소설에서 천씨 집안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입을 닫는 것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반대로 아사는 그 침묵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살아있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커다란 산이 하나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이 커다란 산이라는 게 소설 후반부에 밝혀지는데 네. 이 아산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자신의 아들처럼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빨간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징츠총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아산이 평생 그 사람과 사랑을 하는 사이였던 거죠. 이거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거의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왜 아사는 평생 침묵한 걸까요?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네. 그 이제 마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도심도 아니라 이제 농촌이라면 네. 더욱더 동성애가 좀 그쵸. 받아들이기 힘들어졌겠죠. 네. 이제 아사는 그 중매로 아내 아찬과 결혼을 해서 5딸과 2 아들을 두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진실이 아산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네. 귀신 된 뒤에 아들 태농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서는 이제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죽어서야 이제 비로소 말을 꺼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태농이 겪은 어떤 배제나 폭력이 아버지가 한 세대 앞서서 똑같이 겪었던 거죠. 이제 아버지는 그거를 숨기고 침묵하는 걸 선택했고 네. 그 침묵과 방관이 결과적으로는 그 막내 아들 태농이 겪은 억압을 막지 못한 것에 좀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어떤 비극이나 폭력도 결국 대물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진짜 그 어떤 소수자로서의 뭐 배제와 폭력도 그렇지만 또 이제 여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여성들이 겪는 어떤 그런 소외, 폭력 이런 것도 네. 계속 지금 뭔가 이렇게 대물림되는 네, 그런 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소설의 가장 큰 키워드가 저는 대물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머니 아찬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찬은 가장 안쓰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마을 제일의 미인이거든요. 이 아찬 엄마가. 근데 평생 글을 몰라요.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 필기 시험도 10번 넘게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구술로 겨우 붙고 대신에 귀로 들은 거는 그대로 암송하는 능력이 있어서 불경을 아주 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 아이가 놀라거나 아프면 수경이라는 의식을 해서 달래주었다고. 수경이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 옷 한 점이랑 쌀 담긴 그릇을 이제 이렇게 옷으로 싸가지고 그걸 이제 아이의 가슴에 위아래로 뭐 이렇게 3번, 뭐 등에도 3번 어떤 의식 같은 거죠. 주문 같은 그런 거를 해서 이제 했고, 그러니까 글은 못 읽어도 몸으로 어떤 전해지는 지식은 확실하게 물려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아찬한테 딸만 내리 낳는다고 대놓고 구박을 하고, 아찬이 이제 우는 소리, 이제 울면은 정신병이 도진 거냐고 유전이냐고 하면서 모독을 해요. 네. 실제로 그 아찬의 외할머니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수치를 못 견뎌서 대나무 숲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네. 아찬도 그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 아산과 2번 만나고 3번째 이제 결혼을 이미 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딸을 내리 5을 낳죠.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비극적인 삶들을 지금 다 맞아요. 겪고 있는 거네요. 네. 너무 기구하죠. 네, 모두가 사실 다 비극적으로 네. 나와서 모두가 다. 네. 모두가 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인물 묘사들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해서 정말 지긋지긋해. 이 사람 네네. 이 삶이 왜 나한테 이렇게 들러붙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맞아요. 소설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화자가 많아서 겨우 읽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한 명의 한 명의- 화자가 이 지독한 얘기를 했으면 그래요. 아마 좀 견디기가 어려웠을 어려웠을 텐데. 텐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비극적인 삶들이 너무 보편화돼 있으니까 이제 네. 좀 익숙해지는군요. 읽다 보면. 자 그러면 이 어머니 아차는 이 아들한테는 어떤 엄마였을까요? 이 모자 관계도 좀 또 궁금하네요. 그쵸. 네. 태농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을 때 네. 굉장히 심하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합니다. 너는 아들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너는 남자가 아니잖냐. 막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엄마도 자신의 엄마로부터 받은 폭력을 좀 대물림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로만 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찬도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고. 네. 조마조마한 우리 인물들의 지금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의 삶이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이 너무 담고 있는 게 사실 많아서 네.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좀 고민인데. 그러니까 아까 네. 너무 이게 방대하고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오늘 정리하지? 두 분이 방송 전에도 저 앞에서 작전을 맞아요. 하고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정리가 되고 아마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얘기가 흐름이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니 자신 있게 우리 김준서 편집자님 지금 막 머뭇머뭇하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주. 네. 이 소설이 한 가족의 이야기인 동시에 대만의 현대사로 읽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대만의 현대사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설 속에는 타운하우스라는 상징적인 건물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시골 마을에 처음 들어선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그 시대 대만의 개발 신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번영의 이면에는 장남을 위해 딸들이 희생되는 구조, 네. 여성의 노동이 당연하게 소비되는 구조가 그대로 깔려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소설에서의 집은 성장이 아니라 억압이 대물림되는 공간으로 나옵니다. 네. 이 가족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만의 20세기가 함께 읽힙니다. 1949년부터 87년까지 38년 동안 계엄령이 유지됐던 나라가 대만이잖아요. 38년이 유지됐어요. 기억력이. 야, 네. 책 한 권 읽었다는 이유로 어떤 네. 사상을 의심받고 뭐 일제강점기부터 냉전, 압축 성장까지 네. 한국의 네. 역사와 너무 많이 닮아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네. 대만이 타이완 역사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 정서에는 충분히 그 공감이 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좀 읽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의 소설들이 네. 제일 일찍 수출되는 나라가 대만. 네네네, 맞아요. 보통 대만입니다. 네. 대만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오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진짜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이렇게 역사물이나 그 어떤 그 배경이 있는 소설들을 또 타이완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거의 다 오퍼가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작품이 사실 수출이 되고요. 오. 저희가 이렇게 수입해서 읽는 소설의 양보다 네네. 대만 사람들이 읽는 한국 소설의 양이 압도적으로 아, 또 이런 많습니다. 사실은 또 재밌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우리가 더 뭐 일본 소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읽잖아요. 네, 네. 대만 맞아요. 소설보다는.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 소설을 일본 사람들이 찾는 그런 개념보다 대만 분들이 더 어떤 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우리 소설들을 많이 주문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네. 역으로 이제 우리도 사실 대만 소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요즘 어때요? 요즘 대만 소설에 확실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네. 일본 문학을 읽을 때 좀 낯설고 기괴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대만 문학은 좀 갖고 있는 정서가 되게 비슷하다고 그렇군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럼 다시 또 책 얘기로 들어와서 이 태농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 인물인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엄마에게도 그렇게 손찌검을 당하고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이중의 폭력에 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작가가 이 부분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네. 그 소설 속에서 경찰이 동성애자들을 단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신문에는 그저 몇 줄짜리 단신으로 처리돼 버리거든요. 또 마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평온을 되찾고 이 온도차가 되게 소름 끼치도록 잘 그려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만은 동성혼인이 합법화된 나라지만 그 작가는 그건 이제 대도시 얘기다. 농촌에서는 지금도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작가 자신도 30살에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 꽤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옴기니도 그 후기에서 대만 문학엔 동지문학이라는 흐름이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동지문학이요? 네. 몽마르트르 유서나 아고노트 같은 작품들이 같은 계보입니다. 그만큼 대만 문단에서는 꾸준히 이어져 온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은 지금 여기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에게 가장 마음이 가셨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조금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비중이 적은 인물한테 마음이 갔는데요. 그랬어요? 네네. 네. 그 인물이 바로 그 태농의 애인인 네. 티의 엄마 잉그리드입니다. 진짜 갑자기 왜 모르는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하죠. 네. 태농이 티를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그 잉그리드가 그 태농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을 죽인 태농이 교도소 안에서 연극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갑니다. 네. 교도소에서 하는 햄릿 공연을 보러 가는데요. 잉그리드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아들을 죽인 남자가 우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웁니다. 네. 공연이 끝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걸어 나가죠. 그런데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의자 밑을 보다가 아들이 언젠가 붙였던 낙서 스티커를 발견하게 돼요. 네. 네, 아들이 예전에 이 열차를 탔었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그런 우연이. 네. 이 장면을 보는데 슬픔이라는 게 꼭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위로의 말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발견되는 거구나 이렇게 싶으면서 이걸 봄으로써 이 잉그리드가 좀 그걸 해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다른 인물들이 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네. 그렇네요.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붙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다. 그 스티커로 이렇게 해서 상징되는 그런 부분이 마음이 짠하네요. 저 김보람 편집자님은 누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셋째 수청이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네. 그 누나요? 네, 겉으로 보면은 되게 완벽해 보이거든요. 예. 학력도 제일 좋고 네. 남편은 유명 앵커고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서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제일 성공한 사람처럼 그려지는데 정작 집에서는 남편한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든요. 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남편이 이제 앵커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정작 수칭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 책 안에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스웨터를 이제 안과 밖을 이렇게 뒤집으면은 뒤집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자기는 되게 흉측한 종기들이 이렇게 나 있는 괴물일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네. 그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은 깊은 상처 그리고 무력감 분노, 어떤 오랫동안 삼킨 감정들이 좀 골마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마음이 더 많이 갔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옷을 뒤집어 입으면 그 이제 이게 이음새들 그 바느질 자국들이 좀 약간 안 이쁘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게 나의 내면일 수 있다. 네네네. 그게 나의 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근데 혹시 이 책과 함께 읽으면 또 좋을 책들 이렇게 좀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까요? 네네. 저는 그 박경리 선생님의 김약국의 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네. 김약국의 딸을 사실 저는 이걸 천약국의 딸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다. 진짜. 네. 네네. 김약국 딸들 보면 거기 오자매잖아요. 네. 아들이 없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자매에 이제 결국에는 아들 2명을 낳았고, 네. 근데 보면은 다 하나같이 박복하고 삶이 너무 진짜 힘겹고 예. 어떤 비극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 대물림되는 어떤 대가족의 좀 순환사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의 김약국의 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 김준섭 편집자님은 어떤 책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가 떠올랐습니다. 네. 동성 연인과 함께 살아가는 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시점에서 쓴 소설인데요. 네. 뭔가 이 천수홍 작가의 작품과 짝을 이뤄서 읽었을 때 한국에서 뭔가 이 얘기를 확장해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귀신들의 땅 처음에 이제 여름이라서 뭔가 으스스한 귀신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본격 역사 소설은 아니지만 가슴 아픈 그 현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한이 서린 개인의 이야기가 좀 얹어진 한이 서렸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귀신의 느낌이 아니라 네. 우리 모두 정말 응어리처럼 그쵸. 정말 내가 나중에 이 생을 마감했을 때 정말 떠돌아다니면서 한풀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라고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어보자면 귀신들의 땅 어떤 책이라고 정리될 수 있을까요? 김보람 네. 편집자님. 저는 이 소설이 죽은 자보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귀신처럼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작가의 말을 보면 작가가 울음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그게 어떤 한 개인을 넘어서 좀 시대가 흘린 눈물처럼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그 비극의 위령제 같은 소설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비극의 위령제 같은 소설이다. 네. 네.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셔서 우리 김준섭 편집자님이 지금 살짝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의 땅을 한마디로 좀 정의한다면? 네. 저는 용징이라는 마을에 한동안 살다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이야기에 굉장히 오랜만에 푹 빠져서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 태농이랑 다섯 누나 그리고 아산과 아찬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설에서 나옵니다. 네. 수영을 가르쳐준 샤오찬, 빨간 반바지의 징츠총, 형 천텐이, 백악관의 샤오왕, 밍느 서점의 뚱뚱한 주인과 빼빼 마른 주인, 모두 다 자기 몫의 비밀과 상처를 짊어지고 이 마을을 살아가는데요. 네. 저는 이 소설이 태농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많은 이들이 모여 만든 용징이라는 마을의 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을에 살다 온 느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 인물들과 어울려서 지금 며칠 같이 친구처럼 서로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약간 친해진 느낌이 들고, 속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느낌. 그래요.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도 걸리죠. 이런 소설 한번 읽고 나면. 그렇죠. 네네. 아니, 두 분께서 올해 정말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요.라고 방송 전에 저한테 그랬는데 진짜 네. 그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진짜 처음에 읽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네. 다 읽고 나니까 왜 다 천수홍의 귀신들의 땅을 읽어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 너무너무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이라는 걸 이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김준섭 편집자님. 네, 저도 너무 좋았던 작품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추천해 줬어요? 그나저나 아까 계속 누가 추천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도 해서 시작했다 그랬는데. 네. 근데 아마 저도 그냥 뭐 중간중간 재밌어, 잘 썼어 이런 얘기들을 그냥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네. 주변의 편집자분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저희 팀원도 너무 좋다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두 분과 또 한 달 뒤쯤 또 뵐 텐데 다음에 어떤 책 할지 뭐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아직은 네. 영의 상태입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또 한 번 대작을 딱 하고 나면 다음 작품 고르는 게 그렇죠. 굉장히 또 부담스럽지만 또 두 분의 역량을 믿고 또 다음 시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책 두 분과 이제 함께하는 첫 책이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울림이 있는 작품 골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김보람 편집자님이 끝곡으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어떤 곡 가져오셨는지요? 네, 공교롭게도 그 박희영 작가님의 드라마 OST를
준서 편집자님과 제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그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 고단하고 지친 날에 들으면 되게 깊은 위로를 받게 되는 곡인데요. 이 가사 중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아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 가사가 저는 이 천신의 가족들 그리고 개개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송 작가님한테도 되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듣는 저에게도. 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 귀신들의 땅 읽으시면서 내 안에 또 내 곁에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의 방 한겨레 출판 김준섭 편집자 그리고 다산북스의 김보람 편집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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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환의 화양연화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